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겐 가장 강력한 단죄와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뉴스데스크는 한 달 뒤 윤석열 피고인 선고 때까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꼭 1년 전 발생했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순서입니다. 이 당시 140여 명의 폭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1년간 받은 형량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다수도 줄줄이 감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에 동조한 자들에게 합당한 단죄인지 먼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서울 서부지법 청사에 폭도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 방패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부쉈고 라이터용 기름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재판부 공격에 나선 겁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 50여 명이 다쳤고 법원 직원 다수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6억 원을 넘겼습니다.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한 폭동에 대법관 회의는 헌법 질서 균가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으름장에 불과했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폭도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형량은 그 심각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확정된 건 63명. 실형이 나온 건 절반을 조금 웃도는 33명에 불과합니다. 70% 정도가 징역 1년에서 2년 미만을 받았고 2년 이상은 10명뿐입니다.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 확정된 징역 5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전광훈 측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단체 간부도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폭동 1년 됐는데 반성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말씀 해주세요. 감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사실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시킨 녹색 점포남 전모 씨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고 민원실 집기를 부수고 전씨와 함께 판사실 침입을 시도한 검은 복면남 옥모 씨는 8개월 깎였습니다. 공탁금을 냈고 반성에 기미를 보였다는 걸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본 걸까요? 반성하세요. 그때 담장 왜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1년 전 행동을 반성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피고인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렇게 서부지법 폭도들에게 감형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상당수가 자신은 죄가 없어 풀려났다고 변명하고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다며 반성은커녕 폭동을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반성이 없는 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근거도 없는 혐중구호 전파 등 극우적 활동으로 한국 사회 분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30대 청년. 알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구치소 경험을 자랑하고 구속 중인 폭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요즘 막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거든요. 그 안에 아직 그 갇힌 분들은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더 고통받을수록 더 강한 전사가 돼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경내 진입했다가 구속된 유튜버 송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자 자신은 죄가 없어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경험을 담은 책까지 펴낸 송 씨는 구속돼 있던 시간이 수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미화합니다.
또 다른 폭도가 썼다는 추천사에는 5.18이 한때는 폭동으로 불렸다며 서부지법 투쟁이 애국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하는 망언이 담겼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에서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범이고.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폭도는 교도관마저 자신을 격려해줬다며 영웅 행세를 합니다. 한 교도관이 여기 서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뒤에서 저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법원의 감형과 집행유예가 이들에게는 면죄부가 된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된 원인은 본인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읍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군중심리로 들어갔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상당수는 서부지법 폭동 경력을 자산 삼아 극우 활동가로 이름을 날리며 혐중과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법원 난동으로 법치를 짓밟고도 반성은커녕 영웅 행세까지 하는 이들 뒤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폭동을 3.1 운동에 빗대고 폭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망언까지 일삼고 있는데요.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까지 여전히 서부지법 폭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극우 카르텔을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치소로 행진합니다. 수감 중인 법원 폭동 피고인들을 응원하겠다며 모인 겁니다. 서부지법 애국 시민들 지켜내자! 지난 1년 법치주의를 부정한 난동은 극우 세력에게 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동이 아니라 법원과 맞선 항쟁이라며 정당화에 나선 내란 사건 변호인들. 일제와 맞선 3.1운동과 안중근 의사 의거까지 갖다 댑니다. 119 서부 항쟁은 3.1 만세 항쟁과 또 딱 비교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항쟁, 저격 항쟁과도 딱 비교가 됩니다. 경찰관을 해치고 판사를 위협한 걸 담벼락 몇 장 깬 것으로 축소합니다. 열린 경내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또 그 경내에 들어가서 그 담벼락 몇 장 부쉈다고 수많은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은 폭도들이 피해자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일부러 열어놓고 그 싹 들어가면은 그냥 싹 체포해서 좌파들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이제 이렇게 단체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 무슨 협의회를 좀 만듭니다. 망상적 계엄의 근거인 부정선거의 신봉자들도 정당화에 힘을 보탭니다. 서부지법 4태는 시대 정신을 담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최일선,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은 이를 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비뚤어진 저항을 보듬고 인정해주는 극우의 세계관 속에서 어느덧 폭도들은 애국자로 받들어집니다. 극우운동은 희생자가 필요해요. 극우 진영 사이에서는 저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 유공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희생자가 있으면 그 운동은 지속이 돼요. 폭동 가담자 과반은 20, 30대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를 통해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법원 폭동의 출발점과도 같았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단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법원 폭동 당시 폭도들은 국민 저항권을 외쳤고 폭동을 애국으로 여겼습니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사실 저항권 발언을 앞세운 선동은 계속되어 왔고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입에선 같은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국민 저항권이야. 밀어.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씨는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선동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법원 폭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았던 공당이 앞장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저항권 세미나를 열고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어떻게 저항해서 이런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이 된 뒤로도 걸핏하면 저항권을 운운하며 대여 투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녹아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되어야 이 폭주 멈추겠습니까? 이에 발맞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뒤로 이들은 또다시 저항권을 부르짖으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재판한다면 전 국민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지경 판사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폭동의 진원지가 됐던 극우 커뮤니티는 이번에도 저항권 곧 발동, 이란처럼 수만 명 죽을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유튜버들의 선동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항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히 아닌데도 적법한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정강훈 씨도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저항권밖에 없다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 선동대열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임기 전부터 논란이 된 왜곡된 역사의식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임기 내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반 만에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김 관장은 끝까지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독립 후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어떻게 되냐면 1945년 8월 15일 건국되어졌다. 그게 건국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7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국적은 일본 국적입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분노했고 독립기념관 직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개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보훈부의 감사 결과 14개 비위가 확인됐고 취임 1년 반 만에 사실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으로부터 독립기념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리게 된 날이다. 독립 후손들과 시민들은 늦었지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단순히 한 인사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완결되지 못한 친일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김 관장은 하지만 표적 감사라며 해임 결정을 부정했습니다.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관장은 대통령 재가로 최종 해임되기 전까지 앞으로 2, 3주 정도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광복 회원들은 그때까지 퇴진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선우, 김병기뿐이겠냐면서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겪었던 공천비리 경험을 폭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나선 지 5일째. 국민의힘이 단식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천뇌물 즉각 처벌 쌍특법법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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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에서 시작된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해 당 대표가 곡기까지 끊고 전면에 나선 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헌금 문제가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대표를 지낸 홍 전 시장은 공천 헌금 문제가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냐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는데 대구 경북 지역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원을 컷오프시켰다는 홍 전 시장은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동대문 구청장 공천 대가로 10억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2018년 통로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동대문에 있을 때는 구청장 공천 달라고 서울시의 모 국장이 10억을 가져온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공천 시에는 비일비재하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그때도 공천 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해 공천 특검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말 수사가 진행되면 칼날이 여야 모두에게 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로는 공천 비리를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일본 방문에 앞서 NHK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NHK가 인터뷰 기사를 공개하면서 독도라고 적은 옆에 다케시마라고 함께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NHK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다케시마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앞두고 공개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이 대통령 인터뷰 전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냐는 질문에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NHK는 독도를 소리나는 대로 일본어로 표기한 뒤 괄호 안에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기사 공개 이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아니라며 직접 NHK 측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관계기관을 통해 NHK에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문 공개 엿새째인 오늘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문엔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방일 직후 한일 두 정상 간 신뢰가 깊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여전히 독도와 같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용과 원칙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잘하는 꼼수처럼 올렸다는 게 사실은 약간 야비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청와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한 건 19년 만인데요. 양국은 반도체와 인적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How are you? ¿Cómo está? 네. Sono molto contenta di vederla.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긴 뒤 처음 맞은 해외 정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은 이번에도 정상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가교가 됐습니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9살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어린 딸도 K-팝 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과 모자를 챙겨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lavoro straordinario di soft power che particolarmente con il K-pop state facendo e che io sperimento quotidianamente perché come sa mia figlia è una fan del 매년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찾는 문화유산 강국 이탈리아와 K-팝으로 저변을 넓혀온 한국. 두 나라 정상은 상대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축혀 세우며 전시와 공연, 영화와 영상까지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예술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입니다. 그런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이 K-컬처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밖에도 교역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과 문화유산 보호, 시민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조르자 총리는 올해 안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였습니다. 19년 만에 이탈리아 정상의 방한과 이 대통령의 답방을 계기로 양국이 피부에 와닿는 협력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여러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꿈 같은 소리라고 비꼬는 이들이 많았는데 코스피 5천까지 이제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5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는 4,904. 하루 동안 63포인트, 1.3% 올라 4,9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5천까지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마지막 날 종가와 비교하면 16%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일 기준으로 12일 연속 상승한 건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입니다. 장을 주도한 건 로봇이었습니다. CES에서 가장 진보한 로봇이라는 찬사를 받은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고공행진을 이어온 현대차는 오늘도 16%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외신들은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까지 내놨는데 현대차뿐 아니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코스닥의 로봇주들도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지수도 960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은 생각보다 덜했습니다. 스스로를 관세왕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상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관세 100%를 물리겠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사상 첫 15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 미국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관세까지 부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메모리인데 여기에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제 관심은 코스피가 언제 5천을 돌파할지에 모아집니다. 다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해왔는데 주말 사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미국에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건데 공장을 짓건 고율 관세를 내건 우리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구상이 필요할지 지윤수 기자가 그 셈법을 취재했습니다. 주말 사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100%가 될 거라며 우리나라를 향해 또다시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작년 관세 협상 합의를 상기시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냐 관세냐 어느 쪽이건 협박에 나선 미국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선택하면 미국은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얻게 됩니다. 공장을 더 짓는 건 무리이니 그냥 관세를 물겠다고 하면 디램 세계 3위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관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 일단 공장을 더 짓긴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의 파운드리와 AI칩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모두 러트닉 장관이 요구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아닙니다. 메모리 공장은 보안에 민감하고 각종 공정 협력업체까지 클러스터로 움직이는데 두 기업 각각 360조 원, 600조 원을 들여 이미 경기도 용인에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관세를 물게 되면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일단 미국에 수출되는 메모리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여파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는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스마트폰이나 AI칩 등 부품으로 쓰이는데 여기에도 관세를 매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관세를 다 따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고. 최대 강국 미국을 다시 상대해야 하지만 협상 여건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미국 AI 산업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관세를 매겨 값을 올리면 결국 미국 기업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중국이 한밤중에 요인을 체포 사살하는 인민해방군의 대테러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훈련 장면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시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대만 지도부를 겨냥한 훈련임을 시사하고 있어서 보란듯이 훈련 장면을 공개한 목적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공중에서 주택 마당의 경계병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리나지 않는 석궁을 발사해 경계병을 제거한 뒤 드론의 폭탄 투하와 동시에 시작된 진입작전.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어둠 속으로 도주하는 사람도 곧바로 위치가 파악돼 사살됩니다. 중국 관영 CCTV가 목표 인물이라는 제목의 이 같은 훈련 영상을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테러 분자를 2분 만에 사살한다는 이 영상에서 중국군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추적이나 불빛과 소리가 없는 석궁 사용 등 이른바 참수작전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작전 내용은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빼닮았습니다. 대만은 지도부를 겨냥한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我可是可以斩首的，在2分钟内击毙4个人，也具备了对于台独精确的制裁的能力。 CCTV 뉴 미디어 계정은 인민